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가 오늘 국민들을 어떻게 터는지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 오늘 여러분들 제목 보이시죠?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중국의 미국 투자 금지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솔직히 내 돈을 내가 어디로 투자하든 뭔 상관이야, 안 그래? 근데 중국은 정부에서 야, 니들 돈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고 투자하지 마, 이런 법안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야 투자 금지 이게 아니야. 서서히 한 단계씩 패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단계가 좀 커요. 이거 한국에도 기사 났을걸? 한국에서 기사 어떻게 났지? 잠깐만요. 한국에 기사 났네. 중국 자본 유출 우려에 해외 투자 중개업체들 무더기 퇴출. 야, 이거 한국에도 기사 나왔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도 기사 크게 났네. 부유층 해외 자산 정조준 수십 년 내 최대 규모 단속. 야, 해외 주식 우회 투자 전면 차단. 여러분들 이게 중국이야.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건 뭐 대한민국 국민들 손에 달려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대놓고 야, 니들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돈 투자 금지. 야, 그거 다 한국으로 가져와. 이러고 있진 않잖아. 그래도 아직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돈 국내 장에 투자해. 그럼 우리가 혜택 줄게. 이거 감세해주고 저거 감세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데? 그럼 일단 미국 시장 팔고 한국 시장이 지금 더 오르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올까? 이런 자유 선택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보십시오. 야, 니들 미국으로 투자하고 있어? 뭐야 이거, 니들 돈 지금 미국 시장에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저 금지시켜. 니들이 자유 니들이 생각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시진핑 한마디에 야, 다 때려버려. 다 때려버리고 미국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야, 벌금 매겨. 돈 싹 다 틀어와. 지들이 해외 시장에서 번 거? 야, 그거를 불법 수익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 불법 수입에 대한 추징을 다 해버려. 그 돈 다 어디로 가? 국고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이 미장을 하면서 번 돈을 어느 날 하루 나라가 야, 니들 미국 시장에서 돈 많이 번다며? 야, 그거 불법 수익이니까 그거 다 우리가 국고로 환수할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이건 뒤집어져. 이 전쟁이야 이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조만간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한테 있지만 그거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방주사를 놔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권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 중국의 금융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겉으로 봐서는 중국 시장이 중국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이건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속뜻을 알아야 돼요. 이 속뜻은 뭐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국이 해외에서 돈을 번 그 자본들에 대해서 추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봐 볼게요. 얼마 전에 터진 사건인데 중국에서는 아주 이게 난리 났어요. 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금융업계의 그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기 자체가 달라졌어. 이걸로 인해서. 자, 그게 뭐냐면 몇몇 크로스 보더, 즉 국경을 넘는 증권 투자를 해온 증권사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국의 타이거 증권, 그 다음에 푸투 증권, 그리고 롱브리지 증권,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증권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명목은 이거야. 명분은 중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중국의 자본은 중국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중국이 강해지고 중국을 위해서 그 돈이 돈다.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인민 여러분, 저 잘했습니까? 인민들은 와, 역시 공산당. 그런 울타리에 갇혀 있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해외의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거, 이거는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중징계를 줬는데 며칠 사이에 또 소식이 잇따라 터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이 처벌 사건이 사실은 거대한 그런 검은 장막의 아주 작은 한 귀퉁이, 한 모서리를 드러낸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처벌 이런 조치는 갑자기 나온 조치들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중국 정부에서 빌드업을 해왔어요.
그 빌드업 된 것들을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장 하시는 분들, 국제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뭐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인은 중국에서 이미 금지된 지 오래됐죠. 그리고 황금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국장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본이 끊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미국 증시는 타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때까지 중국의 얼마나 많은 자금이 미장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자료들을 다 가져와 봤습니다. 미장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은 꼭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자, 요번에 요런 사건과 연쇄 효과를 전문가들은 이거를 문 닫고 개 잡기라고 부릅니다. 문을 닫고 개 잡기. 해외 증권 투자를 때려잡고 이 몇몇 증권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을 닫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일단 문을 닫았어. 근데 이렇게 문을 닫으면 그 뒤에 몇 가지 효과가 생긴다고 해요. 한 개는 문을 닫고 개를 막는 효과. 또 하나는 문을 닫고 개를 때려잡는 효과. 또 하나는 문을 닫고 개를 풀어주는 효과.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외부에 있는 개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효과.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이번에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이 투자자들과 그리고 이 세 증권사는 얘네들은 말하자면 이제 문이 닫힌 뒤에 안에서 때려 맞는 그런 개들이에요. 근데 요 사건을 계기로 진짜 큰 돈을 움직이는 중국의 정말 큰 손들, 쩐주들, 이런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 신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야, 이렇게까지 때린다고? 야, 내 돈 위험하겠는데? 빨리 도망가라. 이런 신호를 받는 거예요. 얘네들을 문이 닫힌 뒤 오히려 밖으로 풀려나는 개들이라고 형용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은 중국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중국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아니, 돈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야, 이거 내 돈 함부로 중국에 넣으면 안 되겠는데? 위험한 나라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외국 자본들은 문이 닫힌 뒤에 아예 바깥에서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 제가 오늘 그것을 한번 이렇게 취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6년 5월 하순부터 흘러나온 1년의 소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소식들을 모아보면 어떤 그림인지 대충 보이거든요. 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5월 22일에 갑자기 공고를 냈습니다. 세 증권사, 즉 타이거증권, 푸투증권, 롱브리지 증권이 중국의 펀드 선물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시장 질서를 파괴했으며 불법으로 크로스보더 투자 업무를 벌였기 때문에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타이거증권, 푸투증권, 뭐 롱브리지 증권, 이 증권사들 어디 증권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 증권사든 혹은 해외 증권사든 간에 중국에서 이걸 운영했기 때문에 니들은 중국에서 이런 거를 어겼기 때문에 니들은 벌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 증권사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중국에서 영업을 했고 중국 돈을 니들이 갖다가 투자를 했잖아. 그럼 중국에서 벌금 내야지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규 위반, 시장 질서 파괴, 이건 뭘 뜻하냐? 간단히 말하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야. 뭐 여러분들도 뭐 미장 하시는 분들 뭐 전 세계가 다 알죠.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세인 그런 주식시장 아닙니까? 물론 지금 오름세는 한국이 더 세긴 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길게 봤을 때 계속 우상향을 할 시장은 어디야? 정말 믿음이 제일 크고 제일 강한 금융시장, 당연히 미국의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행위가 중국의 증권법 제120조와 증권투자기금법 제97조를 위반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증권사와 그들과 관련된 중국 안팎의 법인들은 이 업무를 영위할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세 증권사의 앱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해외 공모 펀드를 추천하고 판매를 했는데 이것도 중국 당국의 시각에서는 무허가 펀드 대리 판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회사가 전부 무허가 영업을 한 거였구나. 그러면 합법적으로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권익을 침해한 거 아니냐?
무면허로 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네.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너무 또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중국은요 애초에 이런 합법 면허를 가진 증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은 이런 거에 강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갈 게 한 게 있는데,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초반에 옛날에 중국이 개혁 개방한다고 정말 수많은 중국으로 해외 자본이 들어갈 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법을 세우지 않아요. 이런 비즈니스를 너희 나라에서 하려고 한다, 되냐? 초반에는 중국이 돈이 궁하니까 해도 된다. 아, 다 해라, 우리 다 오픈해준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중국으로 정말 많은 게 흘러 들어갔잖아요, 많은 외국 자본들이. 근데 나중에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찼어, 그 자본들로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그걸 환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들한테 그 뭐라 해야 될까, 도움이 되는, 유리하게끔 법을 새로 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작동이 되면 해외의 자본들은 이런 법이 있었어? 옛날에는 이런 법 없이 우리 운영했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 이 법이 생겼어. 그때 니들 잘 벌어먹고 잘 살았잖아. 이제는 이 법이 생겼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애초에 이런 합법 면허를 가진 증권사가 없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증권사들은 뭐 그냥 이거 해도 되나? 뭐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뭐 해도 된대. 뭐 딱히 제지가 없어. 그럼 일단 해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증권사들이 하면서 무면허로 했는데, 생각해보다 이 시장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정말 많은 중국의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야,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거지. 야, 저거 대어네. 야, 저거 물고기 통통하게 잘 컸네. 저거 이제 우리가 수확해야지. 중국 하는 짓거리가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야.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자산을 직접 사줄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을 가진 증권사는 중국에 없다 이거야. 우리 그런 면허 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상상하는 합법적인 경로로 투자하는 그런 합법적인 경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불법이었다 이거야. 불법이 아니라 법이 없었던 거지. 하지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이걸 불법이라고 들고 나왔다 이거야. 벌금 내라 이거야. 돈 내라 이거야. 중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이라든지 일본 주식이라든지 유럽 주식을 사려면 합법적인 방법은 사실상 딱 두 가지뿐이에요. 근데 이 둘 다 직접 투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미국 주식과 연동된 ETF나 펀드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중국의 은행 혹은 중신증권, 이 같은 중국의 관영 증권사. 중국 나라 소속된 은행은 당연히 중국 나라 소속이고, 중국 관영의 증권사, 중신증권, 이런 것들, 여기에서 만드는 공모 펀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미 중국의 권력과 결탁한 그런 자본가들에 의해 완전히 독점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합법적인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들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외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행동도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여기서 정말 핵심 키워드가 한 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환전 한도라고 합니다. 이 네 글자가 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인데, 중국은 화폐가 자유롭게 통용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지분 자산을 사려면 결국 yuan화를 달러로 바꾸든가 혹은 다른 외화로 바꿔가지고 다시 거래를 해야 돼. 근데 이 yuan화의 환전 양이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사모펀드도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부류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즉 사모펀드도 공모펀드나 은행 같은 기관으로부터 환전 한도를 빌려야 자기 고객을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통제야.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미국 주식 사는데 여러분들 뭐 통제 받는 거 있어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살살 조여옵니다. 여러분들 못 느껴요? 자, 이들의 역할은 마치 뭘로 비유하냐면 작은 도시의 2차, 3차 통신 사업자와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대형 통신사로부터 기본망과 해외 접속 대역폭을 임대를 해야 자기 고객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대형 통신사들은 인력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작은 도시까지 직접 서비스를 촘촘히 깔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국 상황이에요. 반면 작은 통신사들은, 중국의 그런 작은 통신사들은 특정 지역 사회에서 독자적인 인맥과 영업망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통신사들은 자기들이 해외 접속 대역폭을 이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사모펀드도 대체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런 사모펀드들이 특정 분야에서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앞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지금 그 기업의 지분을 사두면 향후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한 뒤에 원시주 일부를 팔아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또 특정 고액 자산가 집단 안에서 자기만의 인맥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대형 기관의 환전 한도를 나누어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먹이 사슬이 하류에 위치합니다. 이들이 약점도 매우 분명해요. 대형 기관의 환전 한도를 쓰려면 높은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느 날 한도를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중국에서 진짜 돈을 버는 사모펀드는 강력한 배경을 가진 그런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옛날의 주석 짱저민의 손자 짱즈청이 직접 만든 보위 캐피탈 이런 데 있잖아. 중국의 배경이 강한 그런 금융회사들,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만 인맥이 있어야 돼. 그러니 중국에서도 네가 돈이 아무리 많다, 네가 뭐 더 좋은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아니야, 네가 뭔데? 너 그냥 돈 많은 사람인 거 아니야. 돈만 있다고 이 나라에서 다 투자할 수 있을 줄 알아? 너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너 시진핑 라인 있어? 응? 없지. 야, 그러면 닥치고 있어. 중국은 이거에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돈만 있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맥, 관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는 사모펀드에 일반 투자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건 하늘이 별 따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투자, 합법적인 투자 경로는 대부분의 기관과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막혀 있는 거라 다름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크로스보더 증권 매매를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불법 영업, 무허가 영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독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공산당이 중국 돈의 국경 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이제 이해했다면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중국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 공산당 거예요.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거? 시진핑 거예요. 뭐 여기에서 제일 좋은 예는 항상 그 마윈이라는 기업가, 기억하시죠? 옛날에 마윈이 너무 이게 잘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다가 애가 이제 눈이 돌아버린 거야. 갑자기 정부를 비판하네. 야, 중국 정부는 뭐 이런 정책이 잘못됐고 저런 정책이 잘못됐고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네. 막 비판을 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저 새끼 안 되겠네. 야, 저 새끼 날뛰네 요즘. 그러니까 갑자기 그 회사 마이그룹의 상장을 멈춰버렸잖아. 이유 없이 뭐 불법적이거나 뭐 그런 거 없어. 야, 저거 상장시켜 주지 마. 한마디에 그냥 상장이 끝났어. 그제서야 마윈이 정신을 차리죠. 내가 공산당한테 내가 대들었구나. 그러면서 공산당한테 딜을 겁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알리바바 이 모든 그룹에 있는 모든 자회사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 자원들 중국 정부에서 마음대로 가져다 쓰게끔 내가 해줄 테니까 마이그룹 상장시켜달라. 막 이런 식으로 딜을 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통했을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너희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가 쓰는 거를 허락해 주겠다고? 이 새끼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란 없어. 지금 네 그 몸뚱아리, 네 몸에 나 있는 털 한 올까지 그거 다 내 거야. 몰랐어? 야, 이 새끼 교육 좀 시켜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윈이 사라집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제서야 그때 이제 마윈이 제정신 드는 거죠. 맞다, 나 중국인이었지. 내 몸에 내 거라고는 없었지.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제일 신경 쓰는 게 자본. 중국에 있는 모든 자본은 공산당 거야. 개인 게 없어. 니 거 내 거 뭘 따져. 그냥 니들이 살짝 그냥 빌려가가지고 니들이 쓰는 거지. 니들 뒤지거나 어떻게 되면 그거 다 나라로 돌아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중국 땅 위에 있는 자본이 내 허락 없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몇몇 증권사들이 중국 국내 고객을 위해 미국 주식을 사주면 대체 얼마나 돈을 해외로 빼냈을까 이겁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기가 막히대. 자, 계산을 해봅니다. 중국식의 불법 소득, 불법 소득이 아니죠. 근데 중국은 이걸 불법 소득이라고 하니까 불법 소득 몰수 후에 3배에서 5배 벌금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벌금은 기업의 불법 영업 소득의 3배에서 5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역산을 해보면 최종 불법 소득은 전체 벌금의 6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푸투증권은 총 18억 5천만 유엔의 벌금을 받았다고 해요. 18억 5천만 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한 3,700억? 3,700억 벌금을 받았고요.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 푸투의 불법 소득은 실제로는 약 3억에서 4억 5천만 유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6분의 1에서 4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에 타이거 증권까지 더하면 증권사의 불법 소득은 약 4억에서 6억 유엔 정도가 됩니다. 6억 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1200억 정도. 이렇게 들으면 그거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1200억? 뭐야 그게? 이렇게 들으면 많지 않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거는 말 그대로 불법 소득이잖아. 즉 이 증권사들이 받은 수수료나 이자에 불과해. 이 수입은 고객 자산 총 규모의 0.3% 내지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이 위반 자금의 총 규모는 약 얼마? 1200억 유엔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얼마? 24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하한 추정치에 불과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하한선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고객들이 고빈도 거래와 과거 몇 년 동안의 누적 금액까지 고려하면 실제 위반 금액은 몇십조가 아니라 한국 돈으로 몇백조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몇백조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가 시총이 2,000조를 찍었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시총이 1,000조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빼돌린 해외 자금 몇백조. 근데 이것도 최저 추정치야. 자, 더 추정을 해봅시다. 물론 지금 이 자금들이 전부 해외에 남아있을 건 아니에요. 일부는 수익을 낸 뒤에 다시 중국 내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장기간 해외에 머문 유출 자본, 이거를 추정해보면 1200억 유엔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타이거 증권, 푸투 증권, 롱브리지 증권이 요걸로만 봤을 때는 한국 돈으로 합쳤을 때 1000억, 이거 숫자가 너무 크니까 나도 헷갈리네. 인민폐로 1000억 유엔 떼고, 아까 1200억 유엔 이렇게 나왔죠. 1000억 유엔 떼라고 보수적으로 잡고, 미국 달러로는 200억 달러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렇게 큰 구멍은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하지만 5월 25일 어마어마한 더 무서운 소식이 한 개 터져 나와요. 그게 뭐냐? 블룸버그가 한 보도를 냈습니다. 2025년에 중국에서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허가 없이 중국을 떠났다라는 내용이에요. 2025년 한 해에만 1조 달러. 여러분들 1조 달러면요, 지금 환율로 1,500조예요. 한국 돈으로. 1,500조면 여러분들 며칠 전의 삼성전자 시총입니다. 중국에서 1년 사이에 삼성전자의 시총이 해외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삼성전자의 시총은 한국 주식시장의 약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이거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다시 돌아가서 타이거 증권과 푸투 증권이 옮긴 돈과 비교를 하면 빠져나간 돈 1조. 근데 그들이 옮긴 거는 수백억 달러. 그냥 1조에 비교하면 몇 퍼센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요번에 중국이 취한 이 조치는 아주 거대한 암흑의 장막의 아주 작은 모서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지금 중국이 때리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 증권사들 때려가지고 벌금 낸 게 몇백억? 몇천억? 근데 이것도 빌드업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얘네들을 때려야 그 위로 더 큰 것들을 때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의 주요 부분은 어떻게 중국 밖으로 빠져나갔을까? 블룸버그에서는 몇 가지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돈 세탁 방법. 자,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거는 원시적인 거, 개미 이사 방식.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매년 5만 달러의 환전 한도를 사용해서 타이거 증권이나 푸투 증권 같은 크로스보더 플랫폼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 하지만 이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방식은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해외에서 달러 거래가 한 건 발생하는 동시에 중국 국내에서는 같은 금액의 유엔화 거래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뉴욕 은행 계좌에서 당신의 미국 은행 계좌로 100만 달러를 보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사람이 지정한 중국 국내 유엔화 계좌로 동등한 금액의 인민폐를 보내는 거예요.
자금은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 웬화 달러의 교환은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지하 거래인데 약간 환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 옛날에 이거 중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방법 많이 썼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중국에서 돈 번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옛날에 중국 베이징에다가 아파트 샀던 한국 사람들 몇 배를 벌었어. 그러면 원래는 10억짜리를 한 개 샀는데 100억이 됐어. 이 100억을 한국으로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냐 이거야. 가지고 들어오기 힘들어요. 근데 물론 뭐 큰 돈일수록 가져오기 더 힘들겠지만 예를 들면 뭐 1억이라든지 혹은 뭐 2억이라든지 요 정도 돈은 중국 돈으로 내가 이 1억을 그 환치기 통장에다가 너한테 넣어줄게. 그럼 걔가 한국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그 브로커가 있을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진 그 중국의 그 시장, 암시장을 다루고 있는 그 브로커가 있어. 그러면 입금됐어? 오케이.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그 사람의 한국 통장한테 그 1억을 다시 입금해줘요. 그치? 약간 P2P 거래. 이것도 이제 오래된 방식이고 요 방식은 액수가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크지 않다면 요즘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뭐냐? 당사자가 유엔화로 해외 보험을 구매한 뒤에 몇 년 후에 해지하여 가지고 현금을 받아 해외에 남겨두는 것. 해외에서 보험을 해지하면 가입자는 보통 원금 손실을 크게 감수해야 됩니다. 또 행정 수수료를 내야 돼요. 어쩌면 5, 6년 뒤에 해지할 수 있고 그동안 납입했던 원금도 80%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후에 그 돈은 해외에 남고 세탁이 됐다 이거야. 이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도 중국의 결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과거 주로 홍콩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 본토 주민이 홍콩에서 보험을 살 때 자주 일리엔카드, 을련카드, 중국 일리엔 알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걸로 보험료를 냈었습니다. 근데 중국 은행 시스템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지출을 해외 소비 또는 의료 관광 소비로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외환 통제를 우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중국인들은 외환 통제라는 벽을 우회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하지만 요런 몇 가지 방법들은 사실 옛날 몇 년 전부터 계속 점점 더 막히고 있고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고 그리고 액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이제 많이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요즘 제일 큰 방법은 이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냈다시피 비트코인이죠. 가장 중요한 자금 유출 경로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면 그 USDT 중에 테더라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자, 여러분들 중국은 유엔화를 달러로 바꾸는 걸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중국 안에서 유엔화를 가지고 테더를 사면 그 테더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처럼 해외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수록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 못하게 했잖아. 여러분들 암시장은 계속 존재해요. 암시장은 그 누가 와도 그거 못 막아요. 시진핑이라고 암시장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시장은 누군가의 힘으로 그게 없어질 수 없는 시장이에요. 트럼프도 못 잡습니다. 못 잡는 게 암시장이야. 암시대는 그 암시장이라는 거는 그때 그 시대에 그 법에 맞게끔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생기는 게 암시장인데 피해서 생기니까 암시장이지. 그걸 때리면 또 피해가지고 다른 형식으로 생겨요. 그게 암시장이야. 그걸 무조건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암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래되는 지하 환전상이나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테더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테더들을 그 스테이블 코인들을 해외 지갑으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달러나 혹은 그거를 다른 자산으로 바꿔요. 왜 중국인들의 자산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있을까? 여러분들 중국인들은요 우리랑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서로 또 다음에 어디 투자하지? 부동산 투자할까? 금을 투자할까? 어디 투자할까? 땅을 사볼까? 서울 부동산, 서울 집을 사볼까? 제주도에 투자할까? 동탄에 투자할까? 중국인들은 우리랑 이게 투자에 관련돼 가지고 중간에 한 개 더 거치는 관문이 있어요.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 투자를 해볼까? 아니야. 돈을 어떻게 먼저 해외로 빼돌릴까?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액수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인 입장에서 이 돈이 중국에 있잖아요. 자산들이 중국에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중국 정부 그냥 말 한마디로 이 자산이 하루 만에 그냥 휴지가 될 수 있고 하루 만에 몰수를 당할 수도 있고 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국인들은 근데 진짜 큰 자본가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중국 안에만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밖으로 빼돌려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금들이 해외로 나가지.
근데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거는 한국의 부자들도 한국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거. 야, 이 진짜 뭐 같지 않습니까 진짜?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 부자들이 바보예요? 통계를 보니까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람들 보면 일단 최소가 몇백억부터더만, 많은 사람들은 뭐 몇천억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바볼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쳐도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위에 그 자산을 관리해주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붙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줘요. 근데 그런 자산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 그거 지금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 한국은 그 법을, 그 관련된 법을 고쳐야 돼. 아니면 한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해외로 나간다? 그 한국한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지. 중국도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테더라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로 지하 환전상에서 해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빼돌리고 있는데, 뭐 중국이 그걸 잡는다고 잡겠지만 그 다 잡히나 그게? 잡기 힘들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지금 처벌받은 몇몇 증권사나 그 중국에서 뭐 이런저런 빼낸 자금 규모는 중국 자금 유출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상당히 작은 비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죠. 여론전도 매우 크게 벌어졌죠. 이것은 한 가지 원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혼란한 시대에 손실이 분담되는 방식은 권력의 크기와 반비례한다는 원칙. 권력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손실을 부담하고, 권력이 조금 약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손실을 부담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 증권 플랫폼을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 했던 중국인들, 즉 이른바 집중 정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총 몇 명 정도냐면 약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해외까지 돈을 빼돌린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 즉 어느 정도는 부자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정한 경제력을 가진 도시의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지위로 보면 본질적으로 노동자나 농민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국 특유의 문 닫고 개 잡기 스타일이에요. 중국이 정말 잘하는 문 닫고 개 잡기. 자, 중국 특유의 문 닫고 개 잡기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서는 개를 때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를 풀어줍니다. 때려 맞는 개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숫자는 많지만 전체 자본 유출 규모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요. 그들을 때리는 이유는 일단 집행하는 관료 입장에서 쉽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니 건드려도 괜찮다는 거죠. 중국의 어마어마한 배후들이 없는, 혹은 연결이 없는 그런 사람들, 부추 수확하기 딱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 게,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약탈을 하면서 진짜 큰 손들, 큰 쩐주들은, 즉 그 큰 쩐주들에게는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매번 예외 없이 보게 되는 게, 자본 도피를 엄하게 단속하는 한 차례의 캠페인이 벌어지면 그 뒤에는 더 심각한 자본 도피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때 도피할 수 있는 이 자금들은 누구 자금이에요? 중국의 고위 간부들, 파워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회에서는요, 영원히 기득권만 잘 살 수 있어요. 위기가 온다, 뭐 경제 위기라든지 무슨 위기가 찾아온다, 처음으로 희생을 당하는 거는 당연히 서민들, 그 다음에 중산층들, 그 다음에 부자 중에서도 권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순서대로 딱딱딱딱 털려요. 그 피해는 절대로 기득권들한테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이 주장하는 공동부유.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동부유는 공동빈곤이랑 똑같은 얘기야. 공동부유 따위는 없습니다. 돈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다 같이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을 닫으면 닫을수록 실제로 초래되는 손실을 더 커지죠. 이것이 특유의 중국의 문 닫고 개 잡기의 현상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 문 닫고 개 잡기는 과거에 없었던 효과가 한 개 더 생겼대요. 그게 뭐냐? 요번에는 이 효과가 홍콩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홍콩이라는 금융 중심지 유적에 남아있던 잔존 가치마저도 거의 산산조각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콩 금융관리국과 증권선물위원회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공고를 뒤따라 홍콩 전체 은행과 증권사에 중국 본토 고객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계좌를 연 고객은 정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 조치는 거래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예컨대 타이거 증권과 푸투 증권의 중국 국내 고객처럼 매도만 허용하고 매수는 금지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계좌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 국내의 일반 투자자가 홍콩을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내는 길을 완전히 막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홍콩의 금융 독립성에 가해지는 또 한 번의 묵직한 뒤통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혹시 홍콩이 중국 본토 도시와는 독립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아니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팩트는요, 여러분들, 잔혹하지만 홍콩은 그냥 중국의 한 작은 도시일 뿐이에요. 옛날의 홍콩처럼 그 어떠한 특수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